살면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연 이야기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평범하게 자랐어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각자의 집안 사정 이야기가 신기했고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하며 별 생각 없이 살았죠. 그런데 글쎄, 저에게 이런 일이 떡하니 벌어질 줄이야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서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며 넘어가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바보같이 굴었던 부분도 존재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결국 저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단단해지기까지 꽤 많은 상처가 상처를 만들고 덮었지만 그게 결국은 저를 성장하게 만든 밑거름인 것 같아요. 참, 그날의 일을 떠올리니까 이렇게 서론이 길어집니다. 기다리셨을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네 집안은 말입니다. 조선시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남아선호 사상이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남편이 제일 맞은 장남이었고 밑으로 도련님 그리고 막내인 신우까지 3남매였어요. 3남매. 당연히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존재하던 집이었기 때문에 장남인 우리 남편 그리고 도련님은 엄청난 사랑을 가족들에게 듬뿍 받으면서 자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로 태어나게 된 막내 신우는 거의 집안의 종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일 막내인데다가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끊임없이 집안일을 시켰다고 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인지 오빠들의 숙제를 대신해야 할 때도 있었고 오빠들의 밥을 차려야 할 때도 있었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막내 신우가 저에게 몰래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혹시 신우이 짓을 하려고 하나?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저에게 복수라도 하려고 하나 했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도망부터 가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진짜 이거는 제가 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요. 언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미쳐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언니, 제발 시집 오지 마세요. 진짜 제발 이대로 도망가세요.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요. 언니 평생 제가 당한 짓 그대로 당하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아니, 아가씨, 갑자기 저 붙잡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도망을 가요? 아가씨가 무슨 짓을 얼마나 당하고 살았길래 무섭게 그런 말을 해요. 언니, 제가 오죽하면 언니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면요. 정말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분명하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20살 되자마자 집부터 나와서 독립을 했겠냐고요. 저요, 진짜 엄청나게 서러웠어요. 무슨 차별을 얼마나 받고 자랐길래 결혼도 약속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너무 혼란스럽네요. 그나마 첫째 오빠는 철이 들었는지 제 편도 들어주고 제가 부당한 일 당할 때마다 나서서 해결도 해주고 했지만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20살에 독립한 이후로 저는 명절이고 행사고 집에 찾아간 적이 없다니까요. 얼굴 한 번 안 비치고 살았다고요. 그게 얼마나 편하던지. 신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인 우리 남편은 그나마 신우 편에 서서 신우가 서러움을 당할 때마다 바람막이가 되어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둘째인 도련님부터 시작해서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신우를 종처럼 생각하고 부려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둘째 도련님은 어린 신우에게 라면 끓여와라, 햄 구워서 밥 차려라, 초등학생 저학년이 된 순간부터 엄청나게 부려먹었다고 했어요. 신우는 결혼은 미친 짓이라면서 자기는 그 어린 시절부터 서름에 복받쳐서 절대로 결혼도 하지 않고 집안이랑 인연 끊고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미성년자인 시절에는 보호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라서 꾹 참았다가 진짜로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뛰쳐나왔대요. 심지어 신우가 독립을 하겠다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모아온 돈으로 원룸 월세를 계약했더니 둘째 도련님이 집 내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본인도 혼자 살아보고 싶은데 집 구할 돈이 없었다고 마침 잘 됐다고 말이죠. 그나마도 우리 남편이 둘째 도련님 뒤통수를 때린 다음에서야 집 달라는 소리가 멎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이랑 저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구해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저에게 연락을 해온 신우가 아주 대단해 보였어요. 첫째 오빠가 이상해서 말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 집안이 이상해요. 분명히 아들 타령 엄청나게 할 텐데. 요즘은 그러면 이혼하는 시대잖아요. 언니가 견딜 수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가족인 저도 못 견뎠는데 남은 언니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저를 말리러 온 신우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저는 수도 없이 고민을 한 결과 제 팔자 제가 꼬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루가 뭐다 하고 파혼을 하냐, 결혼을 하냐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눈이 멀면 보이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남편이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신우 편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남편이라면 제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수없는 고민 끝에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고 세상 모든 시련이 닥친다고 해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 생활은 생각 이상으로 행복했고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 1분 1초 흘러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우려했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잔소리를 퍼부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미리 신우에게 언지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에 쉽게 네네 하면서 고개 숙이고 넘어가는 인간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저에게 대뜸 시어머니가 남편의 식사는 어떻게 차려주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밥은 어떻게 차려주고 있니? 내가 너네 신우 살림이 궁금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는 거 아니니? 둘 다 생초보니까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냥 간단하게 반찬 가게에서 반찬 같은 건 사다 먹는 편이고요. 국거리 같은 건 한 솥 크게 끓여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먹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그런지 바빠서 반찬 만들어 먹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직장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완전히 녹아내리듯이 진이 빠진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퇴근해서 샤워부터 하고 밥 준비하고 언제 반찬 만들어서 그걸 해먹고 있겠어요. 한 번 만들어서 여러 번 먹는 것도 사실 물리는 일이고요. 그나마 국거리 정도야 며칠 먹어도 괜찮으니까 한 번에 대량으로 끓여서 소분해 놓기는 하는데 반찬은 사 먹는 게 낫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식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도 전혀 불만이 없었고 가끔은 남편이 직접 반찬을 사러 가기도 했어요.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마다 주저없이 골라오곤 했기에 저희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요즘은 식재료들 값이 비싸기도 하고 대량으로만 묶어서 파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사 먹는 게 생활비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버럭하면서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말이다. 밖에서 사온 음식으로 밥상에 차려준 적이 없다. 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였어. 음식은 정성이고 반찬은 무조건 만들어서 먹어야지. 시간 없어서 사 먹는다는 게 핑계거리가 되니? 요즘은 사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요. 그이랑 둘이 먹을 양만 사면 되는데 만들면 다 쉬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게을러서야 어떻게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그래? 여자는 자고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내조도 확실하게 하는 거야. 부지런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요. 회사 일에 집안일에 반찬 만들 시간이 부족한 걸 어떡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차라리 그 시간 아껴서 남편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더 가지는 게 저희 부부에게는 이득일 거예요. 시간이야 당연히 만들면 생기는 거지. 아유, 아침에 1시간을 일찍 일어나던가 주말에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둔다던가. 직장인에게 아침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요. 주말에는요, 그이랑 저랑 시댁에도 가고 친정에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바빠요, 어머니. 그리고 저도 맞벌이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집에서 쉬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저희 사정도 좀 헤아려 주세요. 여자가 일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런 소리를 하니? 일하면서 집안 살림까지 다 척척 해내는 게 진정한 여자다. 그게 네가 할 일이고 우리 아들이 부족함 없이 먹고 지낼 수 있게 네가 집안에서 돌봐야 할 일이 있는 법이다 이 말이야. 그걸 못 해내면 반쪽짜리인 거야. 바깥 일만 잘하고 집안일 못하면 반쪽이지 뭐냐. 그러는 우리 시어머니는 한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바깥에서 돈을 벌어온 적이 없이 시아버지가 벌어온 돈으로 내조만 했으니까 당연히 저보다 2배는 더 시간이 널널했겠죠. 자꾸 저한테만 집안일을 강요하고 남편을 위해서 내조를 하라고 하니까 저도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님은 밖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으셔서 모르는 거예요. 집안일만 하시니까 회사 생활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감이 안 오시죠? 일해본 적 없으시고 집안일만 해보셨으니까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뭐 어머님도 반쪽짜리네요? 얘가 뭐가 어쩌고 어째?
나보고 지금 반쪽짜리 50점짜리 CM이라는 소리를 하는 게야? 아주 버릇도 없이. 아니요. 그건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신걸요? 사회생활도 내주도 다 해야 100점짜리라면 어머님은 사회생활을 안 하셨으니까 50점짜리 맞죠. 저한테 그게 할 말이냐면서 기가 차다는 듯이 큰 숨을 쉴 수 없이 뱉으시던 시어머니는 제 풀에 지쳐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저도 이해 실세라 일부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반찬 만드는 법에 대해 배워야겠다고 난리를 쳤죠. 어머님, 제가요 맨날 사 먹다 보니까 할 줄 아는 반찬이 없는데 시댁 가서 반찬 만드는 법 좀 배워야겠어요. 제가 시댁에 방문해서 배우겠다고 하니까 슬쩍 좋아하시는 눈치셨는데 저도 다 계획이 있었답니다. 일부러 손질도 하지 않은 멸치를 한 포대기 들고 가서 시어머니한테 같이 멸치 똥이나 떼자며 잔일거리를 시켰고요. 멸치볶음 만들어 달라고 애교를 달면서 저는 구경만 하고 재주는 시어머니가 부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손질하게 짜증나는 고구마 줄기라던가 시래기라던가 그런 재료들만 잔뜩 들고 가서 시어머니를 귀찮게 했더니만 나중에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얘, 거기에 국간장으로 간을 하면 어떡하니? 너는 아직도 간장 구별할 줄도 몰라서야? 그래서 어떻게 요리를 하겠다고 그래? 간장이 다 똑같은 간장 아니에요? 아유, 우리 어머님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시어머니는 귀찮아하면서도 본인이 뱉은 말이 있어서 반찬을 사 먹으라는 소리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작전을 바꿔서 남편을 못살게 굴었어요. 쉬고 있을 때마다 재료 다듬어라, 와서 간 좀 봐라, 조미를 좀 꺼내줘라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재밌어 하더니만 반복적으로 심부름만 시켰더니 남편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는 반찬은 사 먹는 게 이득이라고, 시간 버리고 돈 쓰고 맛도 없다고 성질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잔소리하는 일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죠. 며느리의 투정은 안 무서워도 아들이 부리는 투정은 마음이 쓰였나 봐요. 남편이 제 편에 들면서 반찬은 사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뭐 찍소리 못하고 저에게 그냥 반찬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아들 말에 꿈뻑 죽는 시어머니가 다루기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 또한 늘 제 편을 들어주니까 시어머니랑 이런 일로 기싸움을 하게 되어도 늘 항상 승기는 제가 잡게 되었어요. 결혼을 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도련님께서 난데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며 시댁으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듯 말을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결국에는 저에게 같이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한 날이 되자 저는 점심이 지나고 시댁에 방문을 해서 시어머니랑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제가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그 정도 일은 즐겁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라고 늘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토를 달고 반기를 드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랑 같이 갈비찜에 생선구이에 회무침까지 정말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분주하게 음식을 마련했어요. 저녁 시간이 다 되자 도련님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리고 시댁에 발을 디뎠는데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련님이 데리고 온 동서가 될 여자는 딱 봐도 날라리 티가 팍팍 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나름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생긴 건 뚱뚱하고 못생기긴 했는데 무려 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외적인 것이 별로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달아서 능력이라도 잘 키워야 장가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중학생이 되자마자 밤마다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에만 매달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회계사 시험까지 한 번에 프리패스를 해버리는 결과를 도출해냈죠. 아무튼 그런 주제 파악을 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는 날라리 티가 팍팍 나지만 예쁘게 생기고 몸매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본인 계획이 탄탄하게 있다 보니까 여자도 얼굴 예쁜 여자로다가 잘 만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까 저랑 생각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긴 했어요. 딱 봐도 날티가 나니까 시어머니도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아 보였죠. 거기다가 옷도요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허리를 숙이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겠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를 예쁘다고 맞이해줄 시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시부모님 표정도 썩어 들어갔죠. 그래도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셨는지 시어머니가 도련님의 여자친구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쁜 아가씨네.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요, 네일 아트샵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내성 발톱으로 엄청나게 고생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거 교정하러 샵에 방문했다가 눈이 딱 맞아버렸어요. 도련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생기게 된 내성 발톱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네일 아트샵에서 교정 관리를 하다가 관리사인 동서와 눈이 딱 맞았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동서가 샵에서 일을 하는 직원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1인 샵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도 꽤 있는 알짜배기 샵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회계사인 도련님에 비해 너무나도 모양이 빠지는 동서가 들어오게 되니까 직업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시큰둥하게 대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딱히 직업을 가지고 까내린다거나 반대를 하진 못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은 군대를 다녀온 시간 때문에 저보다 회사에 더 늦게 입사를 한 상태였고 제가 직급은 더 높았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회계사로 키운 둘째 아들이 고장 네일 아트나 하는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끙끙 앓는 소리만 내셨어요. 어르신들 인식에는 솔직히 미용사, 네일아트 관리사, 피부 관리사 이런 직업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시부모님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서 여자라면 일단 내리깔고 보는 사람들인데 오죽했겠어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명문대 졸업하고 회계사까지 된 도련님과 다르게 동서는 머리까지 텅텅 비어있는 티를 못 보여줘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그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시아버지가 할 말이 없었는지 갑자기 뉴스를 틀었는데 아나운서가 금일 저녁이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아이고, 증시에 관한 새로운 뉴스가 뜬다는 게 오늘 저녁이었구나. 내가 미리미리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아버님, 금일 저녁이라고 했잖아요. 금요일 저녁이요. 오늘 말고 금요일. 그것도 모르세요? 아니, 어떻게 금일이 금요일이냐? 금일에 금이 무슨 한자인지 몰라서 그래? 이제 금, 오늘이라는 뜻이다. 어머, 그러면 금요일은 오늘 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처음 알았네. 아니지. 금요일 할 때 금은 세금자를 쓰는 거고 수금지 화목토 몰라? 태양계 행성 순서 말이다. 아버님 지금 무슨 외교하시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은 알아도 수금지 뭐라고요? 아무튼 이상한 말을 많이 하신다. 당당하게 금일을 금요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도 저도 숟가락을 댕그랑 떨어뜨리고 말았죠. 아무리 공부를 못했다고 해도 금일이 오늘을 말한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모자란 티를 팍팍 내는데 정말 온 가족이 싸늘해져서 할 말을 잃고 묵묵히 밥만 먹게 되었어요. 이 집안에서 가방끈이 제일 긴 도련님이 무식이 통통 튀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에 사랑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싶더라고요. 저 같으면 솔직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절대로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다들 벙쪄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총대를 메고 슬그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다들 아직 홍기도 덜 찬 것 같은데 왜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우리 둘째도 돈 좀 더 모으고 해도 되지 않니? 첫째 아들 장가 보낸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둘째 아들까지 장가 보낼 마음의 준비가 덜 됐는데 말이야. 엄마 옆에서 엄마가 해준 밥 더 먹고 나중에 결혼을 하지 그래? 은근히 반대하는 티를 내자 동서될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임신을 했지 뭐예요? 젊어서 그런가 애도 턱턱 들어서는 거 있죠. 새 생명이 쳐졌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걸 보고 금상첨화라고 하던가요? 뱃속에 아이가 육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금상첨화를 금상천하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뱃속에 새 생명이 들었다고 하니까 온 가족이 까무러치고 말았죠.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아들 사랑이 지극한 가족이라고 해도 생명에 관련된 일에서는 별 수가 없겠죠. 예비동서와 도련님 둘 다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바쁜 두 사람을 대신해서 시어머니가 발로 뛰어다니며 결혼식 준비를 해주느라 정신이 나갔어요. 부랴부랴 2달 만에 준비해서는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마치게 되었어요. 동서가 임신을 한 것은 마땅히 축하를 해줘야 할 일이 틀림없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둘째가 먼저 손주를 보여주게 생겼네. 어쩜 이렇게 순서가 지들 마음대로야. 장남 네가 먼저 애를 낳아야지. 이러면 호적이 꼬인다. 호적이 꼬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서방님네 아이가 저희 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게 뭐 어때서요. 이미 늦은 건데 바꿀 순 없죠. 너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니. 자고로 장남이 장남을 떡하니 낳아야 하는 법이지. 사람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너희는 도대체 언제 손주를 안겨줄 거니? 내가 아주 목이 빠지겠다. 결국은 저보고 빨리 임신을 하라는 잔소리였죠.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고 2세 계획에 대한 저희 부부만의 그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한숨만 나왔어요. 거기다가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서 평일에는 회사 갔다 오면 기절하듯이 잠자기 바쁜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어요? 전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웃으면서 돈 좀 팍팍 모으고 천천히 가지겠다고 둘러댔는데 삼신할매가 저희를 찾아와서는 떡하니 새 생명을 안겨주고 가셨어요. 겹경사는 겹경사지만 저는 임신을 할 줄 몰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섰죠. 아무튼 동서네와 4개월 차이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드디어 장남네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방방 뛰면서 기뻐하셨어요. 앞에서도 말을 하긴 했지만 우리 시댁은 남아 선호 사상이 무척이나 강한 집안이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임신한 동서의 아이 성별이 나올 때쯤엔 모두가 긴장을 했죠. 시부모님은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동서가 정말 아들을 가졌다면 시부모님은 동서를 어와둥둥 엄청나게 떠받들어 줄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딸을 가졌다면 가뜩이나 모자란 동서를 더욱 미워하고 내칠 거라고 누가 봐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글쎄 동서가 딸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의 동서 인생이 고단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측은지심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동서가 저보다 4개월 먼저 출산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글쎄 딸인 줄 알았던 동서의 아이가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아들이었는데 딸로 잘못 본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딸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라고 하니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경호서 났다고 난리를 피우시더라고요. 동서는 임신한 기간 내내 딸을 가진 모자란 기집애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다가 갑자기 독립투사라도 된 양 의기양양했어요. 솔직히 저였으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아들 가진 유세를 엄청 떨었을 것 같은데 동서는 시부모님이 갑자기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그 사이에 홀라당겨서는 정신 못 차리고 그 기분에 취해 있더라고요. 글쎄 동서가 딸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 10원 한 푼도 안 주시더니만 아들을 출산했다고 하니까 시아버지 바로 은행으로 가시더라고요. 수고했다고 하면서 현금 300만 원에 조리원도 최고급 조리원 바로 예약해서 보내주시더라니까요. 동서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제 등골이 다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튼 그 이후에 제가 출산을 했는데 제가 출산의 고통을 다 잊기도 전에 병실에 찾아온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건넨 첫 마디는 역시나였어요. 아이 그래 아들이냐 딸이냐? 어쩜 임신기간 내내 성별을 안 알려줄 수가 있어. 내가 궁금해서 애 낳았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달려왔다. 아들이야 딸이야 몰라왔어. 어? 이제는 말해도 되잖니. 저는 뱃속의 아이 성별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시댁에는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아이가 딸이었거든요. 동서가 처음에 딸을 가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모진 구박을 받았었는지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었잖아요. 그 화살이 고스란히 저에게 올 것이 뻔한데 제가 어찌 딸을 가졌다고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동서는 딸인 줄 알고 낳았는데 아들이어서 완전히 대우가 달라졌잖아요. 임신기간 내내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일부러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찾아왔으니 성별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전 결국 제 입으로 실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주님 나왔어요. 피부도 뽀얗고 머리카락도 새카만 것이 선생님들도 전부 백설공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시부모님 둘 다 갑자기 혀를 찢찢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남이 떡하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지. 쓸모없는 기집애를 낳고 앉아있어. 에이씨, 이른이가 임신기간 내내 성별을 비밀로 했구만. 나는 또 네 동서가 딸 가졌다고 하니까 아들 가졌다고 하면 차별당할까봐 비밀로 한 줄 알고 있었더니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현금 봉투에 조리오는 개뿔, 뒤도 안 돌아보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병실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정말로요, 서운해 죽는 줄 알았죠. 제가 시무룩해서 출산한 기쁨도 못 누리고 기가 죽어 있으니까 남편이 씩씩거리더라고요. 방금 출산한 며느리한테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뒤돌아서 나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엄마 아버지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요즘은 딸 출산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우리 집만 그걸 몰라. 우리 애 보러 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 대신에 따져주고 화를 내주고 해줘서 참았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으면 시댁이랑 인연 끊고 살자고 대판 싸울 뻔했죠. 시부모님은 이 정도 되면 대충 포기라는 것을 할 줄 알았는데 지치지도 않는 건지 뭔지 저에게 또다시 강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둘째 내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둘째로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나 싶다. 장남이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하는 법이야. 저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둘째 이야기를 하고 그러세요. 아직 몸조리도 끝나지 않았는걸요. 딸 하나 잘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약속했고요. 뭐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 당연히 둘째로 아들을 낳아야지. 너희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만 해. 그래야 내가 조상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법이다. 쉰 소리 하지 말고 둘째 낳을 생각부터 해. 그런데 참 저도 몰랐는데 말이죠. 모유수유를 할 때는 월경이 끊기게 되잖아요. 무슨 호르몬이 작용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는 월경이 없으니까 당연히 임신도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남편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랬는데 정말 덜컥 또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된 거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부모님은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하는 법이다. 충남에 있는 절에 가면 아들 낳는 기도를 드려준다고 하더라. 나랑 충남에 가자.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도라르방 코를 만지면 아들 낳는 소리 들어봤지? 제주도도 다녀오자. 그뿐만이 아니라 내일은 무슨 색을 입어라. 침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면서 온갖 미신을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저는 세상에 아들을 낳는 미신이 그렇게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번 임신 기간은 다른 의미로 참 피곤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게 둘째 역시나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너는 아들도 못 낳는 바보야? 이번에도 딸이라고?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원.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딸만 줄줄이 낳는 게야? 어머님, 제가 뭐 딸 가지고 싶다 해서 딸 가진 거겠어요? 그리고요, 성별을 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애 아빠예요. 그런 건 과학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이런 우리 아들이 아들 하나 못 가질 위인이 아니다 이 말이지.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아들도 딸로 바뀌는 거 아니겠냐? 어? 엄마,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진짜 내가 듣자듣자 하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런 식으로 딸 가진 사람 죄인 만들 거면 우리 더 이상은 안 찾아올 거예요. 저희한테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한테 말 몇 마디 좀 했다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달려들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어쩌면 애가? 요즘은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거 따지는 시대도 아니라고요, 엄마. 왜 막내가 집에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엄마랑 아버지가 차별해서 그런 거잖아요. 도대체 아들 키워서 무슨 효도를 받는다고 아들한테 타령을 해. 우리 집안이라는 것도 죄다 며느리들인데 아들 열보다 딸 하나가 더 좋은 법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안 성씨를 물려받을 장남은 떡하니 존재해야 하는 법이 아니겠니? 요즘은 자식들도 엄마 성 따라가는 시대인 거 몰라서 그래요? 모르면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엄마가 이럴 때마다 내가 와이프 눈치 보는 거 모르지? 뭐야? 며느라가, 너 지금 우리 아들 눈치를 준다는 거니?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눈치밥을 먹이면서 살아? 엄마의 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라고.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전 그 뒤로 일부러 애를 키워야 한다는 핑계로 명절에 시댁에 방문을 해서도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딱 놓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던 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동서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일을 전혀 시키지 않고 저한테만 자꾸 시키더라고요. 전 애가 둘이나 있는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애가 운다 애를 봐라 하고 있으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것 같았죠.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기분이 상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냥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잠깐 가서 얼굴만 비추고 핑계를 댔죠. 어머님, 우리 애기들 배고파서 오나 봐요. 분유를 챙겨오질 않아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저귀도 다 두고 온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시댁에 없을 법한 육아용품들을 두고 왔다고 말을 하면서 요리조리 일거리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지만 제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니까 꼬투리를 잡지 못하시더라고요. 끽해봐야 앞으로는 물건 잘 챙겨서 다녀라 하는 잔소리 정도만 하셨어요. 그나마도 남편이 자기가 챙겼어야 했는데 까먹었던 거라고 제 편을 들어주니까 더 말을 얹진 못하셨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동선의 아이와 우리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보통은 애들이 엄마, 아빠부터 말을 배우고 3살쯤 되면서 어설프게 문장이라는 걸 활용하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저희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입이 빨리 터져서인지 말을 참 잘했고 글자를 빠르게 익히기 시작했어요. 조리 있게 나름의 본인 생각도 뒤죽박죽이긴 했지만 표현을 하려고 했고 친구들이랑 싸운 일,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고자질도 잘했고요. 그런데 동선의 아이는 입도 뻥끗하지 않은 겁니다. 너무 조바심 낼 거 없다. 애들이 다 크면서 저절로 말도 하고 그러는 법이지. 냅두면 다 알아서 할 거야. 4살 되어서도 말 못할 리가 있겠어. 그랬는데 시댁에 가서 봐도 밖에서 봐도 동선의 첫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시부모님이 말 한번 해보라고 5만 원짜리를 들이밀어도 애가 도리도리 끄덕끄덕 말고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얘야, 혹시 너네 집안에 유전병에 뭐 벙어리 같은 거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어쩜 애가 입도 뻥끗 안 할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랍시고 시부모님은 예뻐해주긴 했는데 답답하긴 했는지 애한테 방문 학습지라도 시키라면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딸은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잘한다면서 10,000원 한 장도 주지 않았으면서요. 이런 게 신우가 말했던 차별인가 싶어서 기분이 참 나쁘더라고요. 명절이 되고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시댁에 다 같이 밥을 먹기 위해 자리를 했는데 동서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제가 둘째를 가졌어요. 일찍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유산기가 있어서 안정기가 올 때까지는 숨기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근데요, 둘째도 아들이래요. 아들이라는 말에 시부모님이 또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딸만 둘인데 동서는 아들만 둘이니까 솔직히 부러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괜히 밥알만 뒤적거리고 있는데 동서가 제 앞에서 눈을 내리깔고는 깔보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제가 형님 앞에서 너무 주책맞게 성별을 이야기했나 봐요. 우리 형님은 맏며느리이신데 아들을 못 낳아서 어떡해요? 셋째 가지셔야죠. 기분 나빠서 입을 삐죽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그래, 너도 얼른 셋째 가질 생각을 해라. 누구네는 아들만 둘인데 장남네는 에휴, 하루빨리 우리 속 안 터지게 아들을 낳으란 소리야. 내가 우리 장남이 대도 못 있는 꼴 보면서 눈을 감아야겠니? 저는 일부러 무시를 하면서 밥을 먹으려고 동서 옆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뜯으려던 참치캔을 저에게 확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잘못했으면 동서가 맞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뭘 던지신 거예요? 아니, 참치캔이 가벼운 것도 아니고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 그 부정타게 딸만 낳는 애가 아들 낳는 애 옆에 앉으면 되겠니? 어디 지금 겸상을 하려고 해? 딸 기운 묻는다. 너는 저리 가서 먹어라.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부엌을 가리키는데 저보고 따로 상을 차려서 먹으라는 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남편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실실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참으셔야지 어쩌겠어요. 형님이 주제 파악을 좀 못하잖아요. 본인이 딸 만나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재수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하지만 아들, 딸 성별 정하는 건 남자 쪽이지 여자가 아니라고. 아니,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전보로 다녀오셨대요. 장남이 언제 아들 낳을 수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딸 기운밖에 없어서 몰라도 딸이라고 했다는데요. 맞다. 딸만 가진 주제 어디 아들만 낳는 애랑 겸상을 해. 너네는 아들 기운이 없댄다. 아주 대를 끊어놨어, 대를. 우리 아들이 대를 떡하니 이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남편이 장남이었어야 했는데 아유 아쉽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씨는 튼튼한가 봐요. 남편 덕분에 저도 시부모님께 사랑받고 우리 아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가정이 화목하다니까요. 그 순간 정말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억울해서 입이 덜덜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손까지 덜덜 떨고 가만히 있자 갑자기 옆에 있던 4살 먹은 조카가 입을 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듣는 거라 놀라기도 했지만 조카 입에서 나온 경악스러운 말에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엄마, 이제 우리 아빠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근데 왜 우린 아빠랑 같이 안 살아? 그 말에 시댁의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 마냥 가라앉았어요. 동서는 당황해서 동공지진이 일어났고 서방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마냥 무슨 소리냐고 조카한테 되묻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더 당황해서 서방님과 동서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네 혹시 별거 아니? 따로 살아? 별거를 아는데 둘째는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별거는 무슨. 같이 살고 있는데 나도 지금 우리 아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어안이 벙벙하구먼. 그런데 그 순간 조카가 또다시 입을 열었어요. 별거가 뭐야? 근데 아빠랑 따로 사는 거 맞잖아. 우리 아빠는 따로 있는데? 맞다. 엄마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절대로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말하지 말랬는데. 입도 열지 말랬는데. 어떡해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만큼이나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떠는 게 아니겠어요. 조카의 말에 다들 경악을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 손주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야. 그리고 제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말도 안 하고 숨겨왔던 거냐. 얘가 너 지금 잠깐 졸기라도 했니? 무슨 꿈을 꾼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동서가 잔뜩 흥분해서 큰 소리를 내뱉자 조카가 덜덜 떨면서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 잘못했어요. 저 아야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말 안 할게요. 말 못하는 척 할게요. 동서는 얼굴이 퍼렇게 질려가고 서방님은 동서의 어깨를 붙잡고 저게 다 무슨 소리냐고 제대로 해명하라고 소리쳤어요. 그제서야 제가 조카의 모습을 빤히 보는데 서방님이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 그냥 동서가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동서를 닮은 거구나 하고 말하는데 조카의 말에 의심을 품고 보니까 정말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서가 맨날 외탁했어요 하고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으니까요. 서방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조카가 울면서 우리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바닥에 들어 눕더라고요. 그제서야 다들 이 아이가 우리 둘째의 아이가 아닌 거냐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동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퍼렇게 질려서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입만 꾹 다물고 있을 건데 솔직하게 다 말을 하라고. 우리 아들은 맞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동서는 묵비권 행사를 하는데 서방님은 당장 유전자 검사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죠. 분위기가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삭막해지고 동서가 그 순간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조카는 챙기지도 않고 집을 뛰쳐나가더라고요. 서방님은 동서를 놓칠세라 바로 따라 일어서서는 동서를 잡으러 뛰어가는데 무슨 사슴과 호랑이가 레이스를 펼치는 것 같았다니까요. 시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졸도하시기 일부 직전이었고 저와 남편은 조용히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동서랑 서방님이랑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첫째 조카가 정말 서방님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 불일치가 딱 떴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서방님이랑 연애를 하던 시절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돈도 더 잘 벌고 돈도 많고 전문직이니까 서방님이랑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으니까 누구 아이인지 몰랐던 거고요. 그냥 서방님 애라고 속이고선 결혼을 감행한 겁니다. 나중에 출산을 했다가 소식을 듣고 친부가 찾아와서는 애 보여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서방님 몰래 애를 친부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몰래 양육비도 챙겨받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조카가 말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아빠 소리를 친부에게 하니까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할까봐 시댁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한 겁니다. 아예 벙어리인 척 목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고 평소에 호되게 아이를 혼내던 동서가 다그치면서 윽박을 지르니까 조카도 겁을 먹은 거죠. 시댁에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찍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서방님은 바로 이혼 소송 걸었고 동서는 위자료를 물게 되었어요. 둘째는 당신 아이니까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도록 해. 병원에 가 살아보니까 이미 애가 다 자라서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 애가 내 애인지 다른 인간의 애인지 알게 뭐야. 친자검사에서 내 애가 맞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해. 뭐 내가 데려가서 키우던가 아니면 양육비를 보내주던지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입도 열지 마. 첫째 조카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했기에 서방님은 이혼 후 파양을 하겠다고 변호사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아들 타령하던 시부모는 졸지에 손주가 사라지는 바람에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되었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면서 은근슬쩍 말을 살갑게 붙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아들 타령만 하고 딸 낳았다고 구박해서 속이 많이 상했지? 우리 맏며느리가 나 때문에 참 많이 서운하고 힘들었을 거야. 그치? 내가 다 미안하고 잘못했다. 내가 아들 타령 하려는 건 아니고 원래 아이들이 많은 집안이 화목하다고 하지 않든 복작복작하게 살아야 행복한 거지. 그래서 셋째 낳을 생각은 없니? 저한테 딸 기운만 있다면서요. 셋째도 딸이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더라고요. 솔직히 저랑 남편은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재미가 있고 행복해서 사실은 셋째 계획이 있긴 했어요. 서방님의 이혼이 마무리되고 파양 소송까지도 다 끝나고 나니까 거의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동서는 둘째를 출산했는데 소름 돋게도 서방님의 친자가 또 아니었어요. 정말 꼴이 9개가 아니라 99개가 달린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경사스럽게도 셋째를 임신했는데 지난주에 아들이라고 성별 확인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바로 의기양양하게 시댁에 알렸더니 집으로 꽃바구니도 보내고 조리원도 예약했다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말을 하는데 드디어 저도 어깨 당당히 펼 수 있겠구나 싶더라니까요. 아직까지는 사실 시댁에 이렇다 저렇다 대꾸도 안 하고 있는데 누릴 거 다 누리고 화가 좀 풀리면 그때쯤 시댁에나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도요 최대한 시부모님 약 올릴 거 다 올리고 아들 가진 유세 좀 떨어보려고요. 이제 곧 18주 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출산할 때까지 몸 건강하게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웃지 못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